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이 조합은 뭐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미래들입니다. 개혁 라이브, 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원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현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 상급 부대변인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경택입니다. 네, 혹여나 SNS에서 미리 공지된 내용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 명 있던데 그래도 젊고 개혁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의원들 다 어디 갔어요 하시는데, 각자의 역할로 지금 국회 여러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3명이서 인사드리지만요, 여러분께 선보였던 여러 의원님들 여러 조합으로 연달아 릴레이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TV도 있고요, 김용민 TV도 있고, 지금 송출되고 있는 김남국 TV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정 의원실이지만 김남국 TV로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TV로는 지금 기술적 연결이 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재정 TV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라이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모든 장비 대여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조명 좋네요. 우리 방에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장경태 의원님은 아직 TV 없으시죠? 저도 TV 채널은 가지고 있는데요. 라이브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좀 라이브를 하려면 또 이렇게 조명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마이크도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네. 열심히 라이브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도 저도 예전에 막 팟캐스트 뜰 때 장비를 한번 쭉 샀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번 동네 사람들하고 해봤거든요. 동네 라디오를 했는데 몇 명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장비 다 장비 넘겨요. 아니 이미 다 누구 줬어요. 넘겨요. 네.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넘기면. 예, 지금 김남국 TV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기대하고 계신 여러분, 다음에는 채널을 마련할 테니까 이재정 TV, 김용민 TV, 장경태 TV, 그리고 또 지금은 망하고 없지만 현근택 변호사의 방송국도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릴레이로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2년마다 한 번 당대표를 뽑는 절차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2년마다 당을 점검하고 국민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일이에요.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도 뽑지만요. 사실 지금 앞으로 2년 더불어민주당, 특히 집권 여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국민께 선배는, 그리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이제 강수량이 예전과는 달라졌던 장마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우로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당대회가 많이 힘들고 흥행이 되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염려가 됐는데요. 전당대회가 인기가 없다가 염려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내용들이 사라지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열릴 장들이 사라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입체감 있게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태려고 뭉쳤습니다. 네. 자, 제가 모두를 이만큼 열었는데요. 그래도 인사 한번 아까 짧게 주셨지만 전당대회를 즈음한,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 이 하찮은 방송 시스템에 기꺼이 응해주신 소감 같은 거, 결의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현경택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사실은 굉장히 잔치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가면 뭐 당원들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그 안에 막 논쟁도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의지도 모이고 누군가로 어찌 보면 사람들 분위기 보면 저분이 되게 연설을 잘하는구나, 그럼 또 찍어주기도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딱 콘티를 봤을 때 이재정 우리 TV 본인은 말을 못하지만 전당대회 자, 주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땡땡땡이 없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조홍천 의원님도 말하셨는데 그 사실은 두 글자에 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논쟁도 없고 또 없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방송국에 갔다가 이재정 의원님이 딱 발표하고 다음 날이었나요? 그때 봤어요. 봐가지고 굉장히 힘도 좀 실어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전당대회가 재밌으려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거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전당대회 컷오프를 중앙위원들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중앙위원들은 물론 중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뭐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는데 이런 걸 뭐 당원들이 결정하면 안 될까요? 당원들이 결정하면 제가 보기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전 제가 보기에 장경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희가 뭐 이재정 의원님에 대한 아쉬움은 또 정말 뭐 크고 엄중하나 어찌되었건 이제 전당대회는 세 가지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단 축제라는 점,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당원들이 함께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전국대 의원들이 15,000명이 운집해서 보기도 하고 그 각각 시도당마다 좀 오랜만에 전국대 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당에서 정말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정말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인사하는 정말 그런 축제 분위기가 없다는 점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이 전당대회를 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1부와 2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정관과 강령 그리고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요. 그 전준희 의장께서 이렇게 방망이를 치시죠. 2부가 이제 2부 순서에서 이제 후보자 당 차기 리더십을 선출하는 과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어떤 미래형 정당으로 변화해 가는지 현재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좀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못 됐던 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당무 발전 방안이 있는데 오늘 이제 1시 반부터 당무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안건 상정은 당무위원회 의결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무위 안건 상정에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당무 발전 방안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기 리더십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당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공유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후보자 토론은 기본이고요. 또 후보자 정견 발표를 통해서 17개 시도당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연설을 갖는 이유는 각각의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어떤 이 각각의 지역별 공약과 지역별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당원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우리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당대표 누가 되느냐 이런 그 단계를 떠나서 정말 이 우리 당의 어떤 발전 방안과 그리고 우리 차기 지도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고통받는 국민들 여러 상황들이 겹쳐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 후보, 김부겸 후보, 이낙연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져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박주민 후보까지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선명한 대립 사실은 그냥 싸움 구경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그 지지자들은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분 다 성품이 사실은 당에서 정말 리더십을 응당 맡으셔도 리더가 되셔도 족할 만큼 아우르는 리더십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예각화하기를 힘들어하세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각 분이 살아오신 정치 행보가 다르고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조금씩 달라요. 당의 방향과 목적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당장 1년 안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2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예각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 조금 더 아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토론회를 뭐 준비 과정도 있었고 토론을 쭉 봤는데요. 토론회가 사실 재미없어요. 왜냐면 토론회는 재미없어요. 이 방송은 재밌나요? 그렇죠. 재밌게 보세요. 네. 근데 토론회가 재밌으려면 좀 붙어야 되거든요. 이슈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쟁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쟁점이 어찌 보면 김부겸 후보가 제기하는 뭐 임기를 7개월 할 거냐 2년 할 거냐 이 정도. 이미 식상해졌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많이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떨어지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세 분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사람들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차기 지도부가 어느 정도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절차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사실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어찌 보면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찌 보면 조용히 그냥 투표만 하는 상황 가지면 나중에 아마 나는 그냥 조용히 찍었어 이거밖에 없어요. 저분이 뭘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아쉬움이 저는 후보들도 있지만 당에서도 그렇고 뭔가 조금 치열하게 이렇게 논점을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좀 붙을 수 있는 걸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혁신안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마저도 이제 혁신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조금 전에는 이제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각고에 간절하게 하고 절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좀 조용한 전대. 그리고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는 경제 살리는 또 이 촛불 개혁의 완수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결국 조용한 전대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치열하게 정당 내에서의 노선 투쟁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투쟁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정부에 발현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슈를 오히려 저는 미래통합당의 이런 어떤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 자체가 미래통합당이 약간 혁신 이미지를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박주민 후보께서 얘기하셨듯이 항상 그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링 위에 없어요. 미통당이 현안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저희만 가지고 이제 어떤 가부의 평가를 했는데 사실 잘해도 어찌됐건 뭐 중간 정도 가는 평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정말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 냉정하기 때문에 링 위에 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저희밖에 링이 없는데 혁신과 관련된 건 어찌든 정당 내의 노력은 미통당이 조금 더 지금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당이 지금 원래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우리 당이 훨씬 모든 이슈들을 다 선점하고 어떤 언론의 어떤 방송들의 분량을 다 저희가 독차지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오히려 좀 저희가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좀 더 절박하게 저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전자처럼 방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님들 너무 든든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와서 논평하듯이 얘기하냐. 그 얘기신 거죠 두 분이 지금. 의원이시니까 저는 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저희는 뿐만 아니라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대변인보다도 훨씬 더 방송 노출도. 제가 대변인이었을 그렇죠. 때도 부대변인 하시지만 방송 노출도는 훨씬 더 많으셨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주셔서 민주당의 정신을 그 전선에서 예각화시켜서 드러낸 분이세요. 그렇죠. 책임 있습니다. 같이 지금 사실 관전자처럼 뭐 하시면 이렇게 안 같이 돼요.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그 이재명 대변인 할 때 밑에서 부대변인한테 많이 배웠는데 제가 보셨어요. 네, 배웠는데 그런 걸 하나 꼭 배웠어요. 왜냐면 저 같은 분은 스타일이 약간 언론에서 뭔가 뭐 하거나 이러면 약간 타협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뭐 그게 아니고요. 뭐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이재명 대변인이 안 그러셨어요.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어서 많이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보좌관님 눈에 눈물이 보이시는데요, 갑자기. 많이 배웠다. 왜냐면 아. 단순히 사실은 그래도 뭔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당 입장하고 다를 때 있었는데 그런 부분 많이 배웠는데요. 또 원회니까 제가 얘기하면 사실은 아까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기본소득 던졌고 뭐 그다음에 사선 연임 제한 네. 그다음에 네. 지금 얘기하는 뭐 광역이라든지 기초 통합도 던지고 물론 뭐 18세 저도 비선거도 왜 비선도 있었고 저도 뭐 다 할 거라 보지는 않아요. 다 할 거 보지는 않는데 이슈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 전대 기간 중에 그렇죠. 기간 심지어. 이걸 중인데 놓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나오고 오히려 전당대회 기간 중인데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렇죠? 관심은 없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아니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전당대회 기간에는 보통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유력한 컨벤션 후보,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유력한 후보는 예. 또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이제 또 논란을 촉발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종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당에 대한 쓴소리를 왕왕 해주시는데 이번에 뭐 민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당을 위한 쓴소리를 해주시는 그 에너지에는 이제 동감을 하고 전당대회에 대한 예리한 시선들이 당내에서도 예리한 목소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게 비단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이런 논제들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변호사시지만 저도 오랜 기간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민생을 위협받을 만큼 10년 넘게 송사에 끌려다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핍박받았던, 정말 우리가 완결되었다라고, 근대 이후 완결되었다라고 믿었던, 시민혁명 이후 완결되었다라고 믿었던 1차적 표현의 자유조차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은 권력기관 개혁과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존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방식의 이슈로 분리시켰던 거는 조금 조홍천 의원님께 솔직히 얘기하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타임 스케줄을 누군가에게 요구한 것이고, 또 어느 만큼 역량을 할애할 것인가를 물으신 거라면은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당의 일단 이재정이 없다. 전당대회는 정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논쟁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런 현장에서 당원들과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언택트 전당대회, 이제 우리는 그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온택트 전당대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어차피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후보들 간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의 미래 아니면 현재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논쟁이 결국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당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걸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아니면 서로 뭐 그렇다고 전화해서 깊이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럼 후보들끼리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더구나 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형식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도 저는 온라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또 이 방송 토론만큼은 가급적이면 원하는 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8차례의 방송 토론을 의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8번의 사실 국민과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사실 이 횟수는 사실 뭐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의미 있는 전당대회를 저희가 치르기 위해서는 3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뭐 조홍천님과 좀 저는 생각은 다른데 관심과 논쟁과 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첫 번째 필요한 건 혁신입니다. 혁신. 우리 당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혁신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비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정당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혁신의 비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의 고민은 혁신과 비전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당을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우리들이 뭐 노력들, 뭐 예를 들면 정말 나라다운 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선거하실 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대국민 메시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집권 여당의 그리고 176석의 거대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께 뭐 정치 상품이죠. 어떤 소비자들께 어떤 정치 상품을 내놓을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는 게 오랜 경험에서 이제 정말 알토란같이 모아진 어떤 법칙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는 전반기하고는 다른 속도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방식으로 지금 현안을 읽어내거나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저는 안이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역동성을 가진 진단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빤한 얘기 말고 당원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그 빤한 말 안에 모두 숨지 마시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맞습니다. 중앙위원이 뭐 컷오프를 시켰다.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중앙위원들이 저를 비례대표 때 1번으로 순위투표를 해주신 굉장히 혁신적인 분들입니다. 다만 그 컷오프 선거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누군가를 민망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 투표 경향이 있거든요. 본선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점들을 조금 메꿀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필요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조금 이제 더 예. 추가를 하면요. 지금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사실 이게 약간 이슈가 돼야 되는데 대의원과 당원 비율이 그렇죠. 이제 60대 1 맞습니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대의원이 물론 중요하죠. 대의원들 근데 대의원들은 본인이 당원들 중에 자기가 대의원 되고 싶다고 다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래서 추천도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지금이 한 60대 네. 1 정도로 돼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이제 당원 한 60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대의원들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예.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당원들은 나머지 안 되신 분들, 우리 70만 당원 중에 대의원이 안 15,000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대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비율이 뭐 예전에는 한 20대 1 정도였잖아요. 그럴 때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정도까지 60대 1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원께 돌려드린다라는 예토릭 자체는 모든 후보님들이 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결정 구조 안에서 당원이 관여한 지점이 어디고 그 안에서 어디에 손질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당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현명하신 현 대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초에 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 17대 1로 만들 때도 대의원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야 했던 게 바로 추미애 대표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60대 1의 비율로 권한을 나눠 갖게 됐는데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나의 한 표가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들 60명 모인 표하고 똑같이 권한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건 편차가 너무 커요. 지금 뭐 모든 대의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대의원이라는 구조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지역위원장, 뭐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의원표는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의 오더에 의해서 관리되는 표라는 기존의 인식들도 있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후보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흡수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등 소수의 권력자에게만 어필하는 그런 전당대회의 표심 구조,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당원들의 갈증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헤아리고 있지 못한 부분에 당원의 참여를 기획하는 그런 후보 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민감하지만 왜냐하면 대의원이 본인이 되고 싶다가 되지 않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어떻게 하면 대의원 됩니까? 문자로 물어본 분이 있는데 제 말은 이거예요. 제 같은 경우 위원장이 아니니까 전 권한이 없습니다.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민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의원들이 대부분 현역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장 하시는 분 가까운 분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의원 현장을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당원이 뭐 20명 지지를 받으면 대의원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론 형식적으로 몇 명 추천하긴 하는데 그건 아주 형식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정당의 기득권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어쨌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거를 당원들한테 묻으려면 우리 보통 다른 무슨 조합이나 뭐 협동조합 이런 데 보면 보통 몇 명 지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 뭐 100명의 지지를 받으면 대의원이 된다든지 그리고 대의원도 투표를 뽑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조협을 보면 대의원도 선거를 해요.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은 뭐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면 반은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원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구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당원들이 참여하기에는 약간 좀 폐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소위 룰이라고 하는 게요. 현재 예전부터 좀 정착이 되어 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당원 일반 당원 5%, 또 국민여론조사 10% 이렇게 합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2018년 이해찬 당대표 될 때 40%로 권리당원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나마 더 심각했던 게
대의원 45%대 권리당원이 30%였어요. 그나마 10% 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초기에 설계됐을 때 이 룰이 제 기억엔 2015년 입hal전 때 문재인 당시 대표 후보와 박 전 후보의 경선이었는데 그 당시 권리당원 수가 98,000인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 한 10만 명 대 한 15,000명 정도 전국 대의원이다 보니까 한 8대1 정도? 대의원 한 명이 한 8표 정도, 권리당원 8표 정도의 표의 등가성이 있었는데 2016년에 한 25만 명,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25만 명이었고 2018년에 이제 가니까 71만 명까지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의 등가성이 뭐 8대1에서 20대1에서 이제는 뭐 거의 60대1까지 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기형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 당 대표 후보자 정도 되시면 좀 그런 비전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대의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왜 혁신과 관련되는 건지 아직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 이제 그런 댓글들도 좀 있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당원의 표심, 당원의 당심이 결국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경청할 수 있는 엘리트 정치인만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사가 바로 정말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가지는 것이 지금으로선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당의 가장 우선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시위라든지 공수처 문제, 출범되지 않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이 문제만큼은 시급하게 회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바로 소통될 수 있는 지도부 구조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원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국은 부동산 3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 처리할 때도 뭐 부동산 3법이 아니라 10법 정도였는데 결국은 과세하는 건 결국은 뭐 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임대차도 저는 뭐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법의 취지는 맞다. 법의 취지는 맞는데 야당하고 그래도 조금 얘기하고 그래도 사실은 수기 과정을 좀 거치고 물론 시급한 거 맞아요. 저희가 봐도 9월달에 이사철 되면 분명 오르거든요. 전세값이 그렇죠. 오를 게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좀 18대 0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좀 밀어붙이는 게 보이는 게 조금 과하다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전당대회 하면서 쭉 돌아다녀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너무 좀 일방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법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법 시행이 이렇게 되놨고. 근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저는 뭐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보고 의원 추천도 안 하고 계속 시간 끌기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하는 모습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어쨌든 그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여기서 풀어놓기 시작하면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우리의 뒷심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계속 소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후보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친문 표심만 의식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느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국민과 소통하는 가치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정신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프레임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바로 의지하고 기대셨던 것이 바로 당원들의 수기 구조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당대회에서 없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당원일 수도 있다. 당원을 좀 더 그려내고 당원을 좀 더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남은 시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신 분이라면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과 함께하는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또 올바른 정신 그리고 현재 대통령님의 정말 성공적 국정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다들 친문 표심만 구하고 있다라든지 또 노무현을 소환한다 이런 프레임은 오히려 정말 친문의 표심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 친문이 대체 무엇인지 정의부터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게 당연한 전당대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그분들의 정신을 환기시키고 누가 진짜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건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프레임만큼은 전 좀 제가 봐도 타당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나온 분들이나 최고위원 나온 분들이 너무 그 당심이 원점에 당심이 이제 90%다 보니까 친문 표심만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현장에서 다녀보면 우리 당원들 중에 쉽게 얘기하면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분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민주당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들을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당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의 어떤 의지 이런 거는 물론 좀 지적이 필요하다 보지만 당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돼야 되고 당원들의 의지가 뭔지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뽑는 거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당원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당원들의 뜻에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들이 그분들 계속 의지 들으려고 하고 그분들 생각이 뭔지 맞추려고 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당연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 지지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때 저도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기도 했지만 조금 어떤 경우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게 그 저희도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건 이제 반대하는 표심, 그러니까 지지가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방향으로 결정을 물론 감안할 수 있는 요소는 되더라도 저는 때로는 이 방향에 우리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방향의 문제다 또는 설득이 부족했다 또는 조금의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점검을 바탕으로 한 그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의 바로 직자적인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치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AI가 정치하면 되겠네요. 그냥 여론조사 딱 해가지고 딱딱 당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지지율이 좀 흔들릴 때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그 노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지만 특히 선거가 매해 없는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모험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완결지어 낼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끌어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게시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사실 당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잖아요. 처음에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막 어찌 보면 험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실명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명제로 하다 보면 또 뭐 당원인 걸 확인하고 들어오지만 실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게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찌 보면 왜곡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뜻이 당원들이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당원들의 뜻이 마치 당원들의 뜻인 것처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게시판에서 이러더라. 당원들의 뜻은 이런데 지도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저는 실명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온라인 게시판 같은 게 실명제로 하면 그게 약간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원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 인증받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증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을 인증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명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요. 네. 차라리 실명으로 해서 책임성 있게 하자 네. 이런 의견도 아니면 저는 뭐 뭐 좋다고 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고요. 뭐 익명 게시판, 실명 게시판 별도로 넣는 그렇죠. 방식도 그것도 있고 하나죠. 등등 어쨌든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서 당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한번 네. 게시판 문제도 저희가 점검을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아는 이제 열성 당원들, 그다음에 핵심 당원들 이외에도 시장 갔다가 우연하게 마주쳤는데 10년 넘은 민주당 역사에 함께 하신 당원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쭈삣쭈삣 못 나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보다 직접적인 소통 또는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모임에 나오시는 것까지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당심을 또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당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또 오프라인의 각 지역위원회 제도로도 좀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우리 또 정치 선배님이신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지역에서 또 그런 당원들을 또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내고 또 소통하시는 저희는 또 이제 시도를 당에서 하셨어요. 혁신위원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지역 대의원 모집이나 상무위원 모집하면은 뭐 하는지 모르시거나 뭐 이제 하는지 성격이 몰라서 못 가요.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뭘 모집하지? 내가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나?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혁신위원 모집을 했더니 뭔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대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 그룹들이 저희가 또 이 청년 그룹, 또 장년 그룹, 노년 그룹 이렇게 세 그룹 나이별로 연령으로도 나눠서 별도의 분과를 만들었더니 그 해당 분과의 결과물이 혁신 관련된 과제를 지역에서 지역에 관련된 혁신과 과제들이 다 달라요, 확실히. 보이는 눈도 다르고 시야도 다르고 그래서 또 활동력도 당연히 다르긴 한데 저는 그 혁신위원님들 덕분에 전국대의원 구성하거나 상무위원 구성할 때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도 대부분 다 사실 이제 지역 보좌관님들이나 지방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도 어찌됐건 지역사회에서는 대단히 정치 엘리트화돼 있어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일정을 잡다 보면 다 그냥 무슨 회장님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이제 파라솔 국회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혁신위원님들한테 직접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역의 현안들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정도의 정말 이 현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매우 좋았어요. 파라솔 국회를 저도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의원님들이나 이 지역위원님 하시면 뭐 매주 마지막 금요일 날은 뭐 지역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맞아요. 네. 오시라고 민원 정치의 날 민원 해가지고 정치의 오시라고 날. 해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얘기 들으면 이제 시도위원들한테 이거 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네. 나중에 그렇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 관료적인 모습인데 네.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거리에 있어요. 그냥 사거리에 사거리에서 붙여 있는 그냥 지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분양 네, 분양 그냥 장경태 의원이 우리 당에서 15년 됐어요. 청년 활동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자원봉사부터 시작하신 이분도 분인데 구태해졌을지도 아니 잘 근데 봤네. 제가 보기에는 이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그동안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거예요. 더구나 청년위원회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만 아시면 또 뭐 위에 많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야 어린 게 뭐가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15년 보내 오신 거거든요. 청년위원회 네. 내에서도 제가 이제 청년위원장이지만 부위원장이 30명 있거든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한 26번째 정도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년위원회 졸업했으니까. 네, 아직 많이 좀 나이가 많아졌죠. 근데 그거를 지역에서만 하지 마시고 좀 제도로. 당으로 좀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라 혁신안으로 그렇죠. 좀 만들고 아까 얘기처럼 그거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의원도 선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예를 네. 들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약간 제도와 당에서 네, 룰을 네. 만들면 제가 볼때 아주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장경태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을 궁금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전당대회 이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김남국 TV를 보면서 댓글로 올려주시는 이런 내용들도 TV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당 구조,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더 열중하는 맞습니다. 전당대회야 한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의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수처 설치라든지 언론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당장 정책적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고려해서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지도부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당대표가 되면 공수처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언론개혁을 완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서 잘 얘기해줘야 당원들께서나 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되면, 최고위원 후보가 누가 되면 저 과제는 하겠구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사실 지역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당의 구조들,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저희 지역의 모든 로타리에 공공형 재개발 그 프랜카드를 붙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초반에 한 3, 4일은 대단히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소위 공공형 재개발이 단순히 과거 방식의 공공형, 이명박근혜 정권 때 했던 공공형 재개발이 아니고 땅을 뺏어서 그냥 값어치만 올리는 아파트 값어치만 올리는 그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주민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원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 제도부터 해서 대출 제도 또 용적률 완화 제도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지원 재개발로 바뀌었거든요 개념 자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 투자를 해서 이 재개발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서 저는 공공형 재개발로 동대문이 새로워집니다를 현수막을 다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막 항의 전화 오다가 지금은 지금 그 재개발 조합장님 그 재개발위원회 다 LH에서 지금 같이 지금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과천이나 뭐 마포의 상황도 있었잖아요. 항의성 뭐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네. 되게 방금 얘기 너무 네. 훌륭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과천도 있고 사실 계속 듣는 얘기기도 이번에 한데 진짜 제도 설계 잘했어요. 동대문에 네. 처음 리딩 케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전 뭐, 5개 지역에 대해서 네. 다 지금 미팅 가봐서 지금이 저러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주민들께만 지금이 저러의 기회라며. 네. 네. 지금 여기 댓글에도 민주당 더 강하게 해주세요, 뭐 세게 네. 싸워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 세게 강하게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논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가야 할 길이라면 싸운다는 게 뭔 줄 압니까? 결국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 각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포용성과 타협의 지점까지도 제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뭐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제시하고 그 공론의 장을 정치력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강한 지도부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도자감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열심히, 전당대회 네. 국민들이 아마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180조 만들어준 것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제동안 어찌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다수당 뭐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선진화법이라는 그렇죠. 또 그렇죠. 여러 걸려 가지 장애도 있었는데 있었고. 그걸 사실은 이제는 하라라고 한 거예요. 하라라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거 만약에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하죠. 지금처럼 뭐 약간 오히려 이게 일시적일 수 있지만 개혁을 하라고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개혁을 못한다.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부동산 이런 문제는 약간 일시적인 거겠지만 개혁 작업은 저는 중단 없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처음에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 안정, 관리 뭐 이런 얘기만 처음에 나와서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지율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란 확신이 있으면 안정과 관리만으로 다음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자족합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은 사실 제가 기호였던 것 같고 그렇게 자족하는 후보님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보다 좀 적극적인 역동성 있는 미래 제시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음 대선도 그리고 다가올 보궐선거도 우리 당이 노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음에 다들 뭐 이제 후보들을 다 정하셨나요? 우리 최고위원은 2표, 그리고 당대표는 1표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후보로 결정을 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이제 구전으로나마 열심히 또 후보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직 정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후보들을 다그쳐주세요. 우리 일꾼들을 다그쳐주세요. 이런 문제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서 부족한 지점들이 있다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 앞으로 당원과의 소통 과정, 그러니까 저희도 이 혁신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저희만의 또 혁신 과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이 혁신 과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 후보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 언론 개혁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직접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
근데 연내 완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후보님은 내년쯤 설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원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저희도 어찌되건 이 정의투쟁이라고 제가 보통 노선투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정의투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게 옳고 옳은지에 대한 서로의 어떤 경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간의 경쟁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라고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고 또 저희는 그 힘을 받아서 또 원내에서의 협상 과정이라든지 또 그 힘을 받아서 법사위에서의 통과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금 얘기 지적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당대표 이제 최고위원들은 토론회 기정을 많이 못 가졌는데 당대표 토론 과정을 보면요. 어떤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데 다 동의한대요. 아니 그 이슈들 우리 당원들 중에도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슈가 언제쯤,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10월 정기,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때 진짜 통과시킬 것인지, 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약 그렇죠. 그런 소위 이제 막아 나서는 다른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그렇죠. 구체적인 전략도 묻고 그게 바로 향후 우리가 바로 닥쳐서 성과를 낼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논쟁을 다음 토론회 때는 좀 첨예하게 공방을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논쟁이 너무 없다 하시는데 논쟁을 먼저 이렇게 붙이는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세 후보 모두 그 점을 조금 미적미적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당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표심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지도부에 훨씬 더 강한 응원을 드리고 강한 지지를 보낼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희가 오늘 대의원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당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맞닿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땡땡땡이 없다. 이재정이 없다가 아니고요. 국민이 조금 더 드러나고 당원이 좀 더 드러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내일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전당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빤하지만 그 내용들을 사실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은 얘기도 사실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뭐 대의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 예민할 수 있잖아요.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지역위원회가 다 뭐 소위 말하는 오더 구조로 지역위원장이 딱 하면은 다 일사불란하게 투표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정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혹여 남아있을 수 있는 아직도 우리의 기존의 관성에 개혁의 지점들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더. 이게 사실 오더 정치도 보면 굉장히 구태 정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죠.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은 본인이 가입하지만 대의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위원장이 선정을 해줬든 안 해줬든지 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 뭐 서울로 가는 상경할 때 버스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위원회에서 그래도 내가 예전에 뭔가 이분한테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시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뢰도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잘 안 바뀌는 그러니까 대의원 선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의 자발성, 본인의 의지대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당원들도 그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지역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시도위원이든 아니면 영향이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찍어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아니고 원하는데 이분 찍어라 해서 찍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 사람 좋아하는데 위에서 이 사람 찍으라고 하니까 약간 마음에 걸린다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충격 고백. 사실 지금 현 우리 당에서도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전국 대의원 저희 이렇게 뽑았습니다 했더니 다 너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게 그 반응이 일상적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원이 원하는 대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도 당원이긴 하지만 1대 60이라는 그 막대한 권한, 특히 지역위원장이라는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선택까지 우리가 위임하진 않았거든요. 당원의 선택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 제대로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전당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지금 45대 40이라는 이 비율 자체가 고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의원 30하고 권리당원 45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원들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내 혁신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현무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당에 관련된 혁신 과정들과 당원이 주인되는 이런 노력들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전당대 그리고 네. 저희도 의정활동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2회차 민주당은 위기인가? 사실 집권당 스스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공행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을 때조차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사태의 우리의 인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김남국 TV에는 김남국이 없다. 들어오셔서 김남국 어디 갔어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함께 좀 구성조합을 바꿔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뵀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린 이재정 TV 구독하고 이재정 TV 활용해 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영민 TV 그리고 또 망했지만 다시 설립할 우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말. 현금 네. TV 곧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 저희도 노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네네. 짧게 하면요. 아마 저도 사실은 댓글은 다 못 봤어요. 근데 한 분밖에 소개 못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도 쭉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전당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은 반영하겠고요. 우리 당원들이 계속 앞으로 관심 가져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당대회를 그래도 조금 더 활성 있게 하는 방법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지금 하는 방송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사실 차기 지도자, 차기 대선 좀 너무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거든요. 2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어떤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노력과 완수에 대한 의지 저는 계속 보여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8월까지 2022년 8월까지인데 그해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고민이 가장 1순위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으로 처음 방송이요. 이재정 TV라는 것은 동영상을 올렸지만 이런 방식의 라이브 소통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송을 통해서는 뵀지만요. 그래서 미숙한 점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댓글 좀 읽어주세요. 그래야 지켜보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힘이 날 것 같다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바로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자의 능력인데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게 뭐가 있으면 좋냐면요. 예.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거 얼마예요? 모니터에다 놓고 예. 댓글 모니터 그런 거 놓고 얘기하면 돼요? 댓글을 이렇게 수시로 눈으로 보여주면 여기다 바로 쓸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보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딴 걸 봐야 되니까. 그 이 앞에다 하나 딱 만들면 돼요. 좋네요. 네, 네. 시스템적으로도 네. 봐요. 시스템적으로도 네. 완비하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보태서 저희도 준비하고. 다음 2회째 방송부터는 더욱더 착실하게 소통하면서 그 내용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TV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남국 TV의 김남국 곧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방송으로 여러분께 만나뵌 저는 이재정이었습니다. 네, 장영태였습니다. 네, 양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